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 세대를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부지로 태릉 골프장과 과천, 용산 미군기지 일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서울시는 주거용 재건축은 3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과천에선 과천이 서울 뒷바라지 도시냐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폭우로 비상인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개방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경기 연천 주민은 노심초사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엔 내일까지 최고 5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3시간여 집중된 폭우로 물바다가 된 천안은 3년 전 폭우에 터진 둑이 또 무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가평에선 여행객 등 80명이 산속에서 전기마저 끊긴 채 이틀째 고립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탄핵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안 찬반 토론 중 앞서 주목받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를 패러디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1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묶어두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수도권 곳곳에 자투리 땅을 찾아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오자마자 서울과 과천시가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고 여기에 시민단체, 여당 의원, 구청장들까지 줄줄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렇게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조차 당장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지선호 기자가 오늘 대책의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13만 2천 호 공급 계획 가운데 3만 호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합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에 가장 많은 10,000호가 들어서고 용산과 상암, 강남 일대, 과천 등에서도 분산 공급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도 7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 제한은 최고 50층까지 완화합니다. 다만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해 주택 일부를 기부 체납하고 기대 수익도 90% 이상 환수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침입니다. 공공으로 환수가 되지만 또 조합원들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쾌히 동의할 경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급 물량도 확대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엔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하고 노후 영구 임대단지 재건축과 오피스, 상가의 주거용 전환을 통해 5천 호의 주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종전 공급 대책과는 다른 점이 아닙니다. 한편 오늘 발표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논란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집주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거주권이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엔 7곳 이상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됐습니다. 그린벨트 논란을 불러왔던 태릉 골프장이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서울 곳곳에 산재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어느 지역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지 임유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결국 도심 군부지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태릉 골프장에는 10,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내 캠프킴 부지에도 3,1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국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활용됩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 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등지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되고 상암 DMC 미매각 부지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에도 신규 주택이 들어섭니다.
용산 캠프킴이라든지 또 과천 정부청사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예산 외의 부지가 이번에 신규 택지 공급의 확대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공급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장 나오는 반발과 공급과제의 시차등이 변수입니다. 짧게는 5년에서 10년 후에 공급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 태릉골프장 사전 청약을 받는 등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집값 강세와 전월세 시장 혼란에 약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밀도 재건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주택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해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군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년 된 아파트 만여 가구가 모여있는 서울 압구정동 일대. 8.4 공급 대책으로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용적률 중 최대 70%를 기부 체납한다는 방침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이 바랬던 그런 요구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뚱맞아 하는 좀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급이 늘리는 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좀 득이 되는가.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면에서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참여 재건축 방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위치한 노원구의 오승록 구청장도 노원구를 심각한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반발했고 마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역시 상암동의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천시도 정부 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 시민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또 다른 투기 조작만 불러올 것이라며 대책 철회와 정책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데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이른바 증세 폭탄이 현실화됐고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고리인 전월세 신고제도 또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세 부담은 대폭 늘어납니다. 구매한 집을 1년 이내에 되팔면 차익의 최대 70%를, 다주택자의 경우는 보유년수와 상관없이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추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최대 6%까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집 처분을 위해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합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고리인 전월세 신고제도 통과돼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입법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데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에 전세 혼란에 증세 폭풍까지 닥쳤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정부가 야심차게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당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계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하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호 기자, 수도권에 13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물량이 13만 2천 호입니다. 예.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측치가 약 10만 호 플러스 알파인데 예. 이 시장의 차이와 크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신규 부지에 3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이 3만 호 중에 이 집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던 강남 지역은 약 2천 호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이 공공 재건축으로 5만 호, 이 공공 재개발로 2만 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어디까지나 해당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이 유동적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역은 뭐 강남 지역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이 공급하겠다. 이건 좀 새로운 내용인데 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조합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리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 조합에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반응은 이 대다수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이 이 수익성과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조합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뜻일 텐데 네. 자, 그런데 서울시도 이 공공 재건축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좀 미흡해 보이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 서울시 반응을 보면 오늘 대책이 이 정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가 돼서 나온 대책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을 LH나 SH처럼 공공이 하고 민간 조합은 좀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파트만 짓는 경우에는 층수를 50층이 아니라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이 50층 허용이란 정부 발표도 벌써 흔들린 셈인데요. 특히 공공 재건축으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 정부 발표를 놓고도 이 정부가 내놓은 추산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도 뒤늦게 브리핑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좀 찜찜한 상황이고요. 결국 13만 2천 호 공급 계획 가운데 이 공공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5만 호는 발표 당일부터 불투명해진 겁니다. 자, 13만 호 중에 5만 호가 당장 불투명하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또 곧바로 또 뭔가 오해가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정말 찜찜하군요. 자, 이뿐만 아니고 정부가 이제 새로 발굴했다는 택지 부지가 여러 곳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지금 심하다는 거죠. 네, 신규 택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부터 지역 자치단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반대 입장을 고루 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많은 집이 들어서는 태릉 골프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린벨트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요. 앞서 이 강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그린벨트는 계속 보호하면서 강북이라고 이렇게 그린벨트를 푸는 거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막히는데 만호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우원식, 고용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원구청장도 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태릉 골프장의 만호가 또 불투명해진 겁니다. 예. 이 과천시도 정부 종합청사 유휴부지 개발이 안 된다면서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업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이 과천에 들어선다는 4천호도 그렇게 되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포는 상암동이 포함된 곳인데 이곳이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지역 구민들 반발이 크다면서 또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공공임대나 공공 분양을 많이 짓기로 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반발이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집값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 대책이라는 게 어쨌든 집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이 총 13만 2천 호가 오늘 발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 지역을 포함한 이 공공 재개발의 공공 재건축에 대한 5만
5만 호, 그리고 태릉 골프장 부지 10,000호, 과천의 4,000호 등 곳곳이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또 공급 대책이 나왔다고 당장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빈 땅에 집을 짓더라도 입주 때까지 최소 3, 4년, 4, 5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조금 내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다만 태릉 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이 가능한데 당장 집을 사야겠다는 이른바 패닉 바잉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 최근 오름세인 전월세 시장 가격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금리에서 나오는 3,000조 원 넘는 부동자금이 여전히 불변입니다. 예, 이 공급 대책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서둘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반발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도 좀 당혹스럽긴 하겠군요. 네. 예,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한 여당의 입법 폭주 국회였습니다. 내내 소란스러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야당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죠.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이 14개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여야 간에 격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이 온통 초록색입니다. 종부세와 취득세 인상, 전월세 신고제 도입,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압도적 찬성률로 하나하나 처리됩니다. 통합당은 최숙편법 등 상임위 심사에 참여한 4개 법안을 제외하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고 비난했고 통합당은 휴대폰 화면에 졸속 입법이란 문구를 띄워 항의했습니다. 찬반 토론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서류를 만들었으면 부침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는 발언이 나와 빈축을 사는가 하면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 상대 당명까지 바꿔 부르는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점을 탑지 말고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8개 법안이 처리된 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처럼 불끈 쥔 주먹을 들어보였습니다.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선 독주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없는 한 4년간 남은 임기도 이렇게 협치 없는 국회가 될 거란 우려는 커져만 갑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걱정이죠. 며칠 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법 강행 처리의 문제점을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지적했다는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죠. 그러자 오늘 여야 가리지 않고 윤 의원의 이 연설을 패러디한 연설이 줄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황정민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자 여권에선 이를 패러디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소멸을 가져와 결국 임차인도 피해를 볼 거란 윤 의원의 연설을 반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윤희숙 효과는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노골적인 여당 공격보단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감성에 호소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선친께서는 한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습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벽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 이 법안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본회의 때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던 것과 달리 토론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자리를 지킨 것도 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오늘도 종합부동산세법 반대 토론을 신청했지만 원내 지도부의 결정으로 발언자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또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도 불확실한데 여권 인사 여러 명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 현 집권 세력을 독재로 규정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총장 그만두고 정치하라는 비난도 나왔고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연기됐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열릴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인사 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윤 총장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애둘러 표현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습니다. 같은 당권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정치색이 짙은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원욱 의원은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임명된 권력인지 선출된 권력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신정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위험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은 검찰 독재가 문제라고 했고, 최백은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윤 총장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에게 그런 결기를 수사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말씀했던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열기로 했다가 미뤄진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개최됩니다. 법무부가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 고립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KBS가 지난달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증거를 하면서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검사장이 KBS 기자와 앵커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동조합은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는 지난 18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과 이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색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 이 보도에 대해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KBS가 허구의 사실을 퍼뜨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 대단히 악의적인 기사라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앵커, 보도본부장 등 8명입니다.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뺐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공영방송인 KBS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검사장은 KBS와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위를 꾸린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동조합도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해 보도 책임자들을 공영방송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3차례나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임진강 수위가 크게 높아졌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경기도 연천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군남댐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네, 지금은 28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수위가 23m 안팎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어제 34m까지 치솟았던 수위가 제한 수위인 31m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곳 군남댐 수위가 오른 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한 환강댐 수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통일부도 북한이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모두 3차례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09년 9월 북한이 환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후 사전 통보키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폭우와 북한 측 추가 방류가 겹칠 경우 경기도 연천 일대에 다시 수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임진강 주변도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지난 1일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린 비는 500mm에 육박합니다. 며칠째 내린 많은 비로 도로가 유실되고 교량 곳곳이 침수돼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논두렁에 갇힌 물이 터져내리면서 인근 도로까지 물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굴삭기까지 동원해 고인 물을 퍼내는 등 피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까지 발효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에 내일까지 또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한강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잠수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잠수교 통행은 아직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는 사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에 잠겨 있는데요. 현재 수위는 7m 아래로 내려갔지만 차량 진입 통제 기준인 6.2m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잠수교 수위는 어제 한때 9m에 육박했는데요. 오늘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흙탕물에 가려졌던 잠수교 차도와 한강공원이 조금씩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새벽까지 통제됐던 여의 상하 나들목도 차량 통행이 재개됐고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만 한강공원 주차장 11곳 모두 전면 통제 중이고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 시내 18개 하천도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어제 2년 만에 수문을 연 충주댐도 많은 비해 대비해 방류량을 초당 2,000톤에서 2,500톤으로 늘렸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수도권에 내일까지 시간당 최고 12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침수 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출근 시간 이전에 한강 수위 변화를 감안해 운행 제한 구간 설정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3시간여 비가 집중되면서 물에 잠긴 충남 천안의 한 마을은 이 제방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통째로 고립됐는데 3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지자체는 이제 막 관련 공사를 시작하려 했다고 해서 주민의 울분을 키웠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고 소방관들이 보트로 주민을 구조합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천안 병천천 제방이 무너져 마을이 통째로 잠겼습니다. 뚝이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죠. 무너진 하천 제방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안 병천천에서는 어제 제방 6군데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민들이 당시 하천 정비를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3년이 지나도록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천 정비를 한 번도 안 하고 제방 보강도 안 했습니다. 이게 예견들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청남도는 행정 절차만 탓합니다. 공사를 들어갈 판인데 거기가 좀 무너졌어요. 또 정말 열심히 해서 하면 2년인데 보통 2년 6개월에는 3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집중호우 당시 충남 천안의 배수 펌프장 14곳이 정상 가동됐지만 천안 아산역과 대형마트 등 도심이 물바다가 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쪽도 다 역류가 나서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다 들고 막 치우는 것 같았거든요. 중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가평에선 여행객 등 80여 명이 산속에서 전기가 끊긴 채 이틀째 고립됐다가 방금 전 저녁 늦게 구조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흙더미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하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진입로는 꽉 막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가평에서 축대가 무너지면서 흙과 바위 만여 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주민과 피서객 등 80여 명이 전기도 끊긴 채 이틀 동안 고립됐습니다. 배터리 충전 같은 것도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못하고 계속 차가 이렇게 쭉 서 있었죠. 밤에 서 있다가 도저히 나갈 수 없으니까. 가평의 또 다른 마을도 계곡 급류의 도로가 끊기면서 고립됐습니다. 지금 큰일이에요. 저 안에도 한 10집이 살아요. 지금 갇혀서 못 나오고. 구조대원이 중장비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을 옮깁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강원 양구에서 60대 주민 2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강원 인제에서만 계곡에 고립된 피서객과 야영객 14명이 구조됐습니다. 일부 피서객은 고립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물 빠지면은 알아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갔다가 왔었거든요. 오전에 물도 안 빠지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셔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셨어요.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리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기 이천 농촌마을은 여기가 과수원인지 비닐하우스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흡사 갯벌인가 싶기도 한 수준입니다. 일련의 수고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 거죠. 폭우가 핥히고 간 농촌 지역을 구자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뿌리째 뽑힌 복숭아 나무, 흙더미 속에 거꾸로 처박힌 트랙터. 지난 2일 제방이 무너진 산양저수지 근처 마을의 오늘 모습입니다. 넓은 공터처럼 보이는 곳은 원래 포도밭이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확철이지만 포도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는 뭐 농사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폭우에 흙더미와 자갈이 논을 덮쳐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는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진흙과 급류가 덮쳐 비닐하우스 17동이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갚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에서 이제 뭐 인건비도 주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천에서만 농경지 248헥타르, 축구장 350개 면적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에서도 300mm가 넘는 폭우에 농경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에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말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폭우에 현재까지 전국에서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90mm에 달하는 폭우가 휩쓸고 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이 마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유정열 씨는 폭우가 시작된 그제 불편한 다리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뒤 사흘째 대피소 등 바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피까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뭐 나간들 뭐해, 비 밖에서 억수같이 쏟아지고 다 온 길 천지도 다 그렇게 물이 여기까지 막 찼는데. 폭우가 쏟아진 안성시 죽산면입니다. 가재도구와 가구들은 물에 젖은 채 거리에 나와 있고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마을 전체가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간신히 피신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운 뒤 복구에 나선 이재민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이런 거는 또 말려가지고 이런데 물기 같은 거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못 버리고 말려서. 여기에 뻘이 그냥 엄청 많아갖고 포크레인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일부는 또 실어가고. 또 비가 예보되면서 안성시는 이재민용 텐트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또 이제 더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더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안성을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은 한반도 상공에 폭우를 품은 기다란띠 대기의 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까지 또다시 최대 50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위성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적도 위아래로 가늘고 긴 선들이 물결처럼 출렁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 덩어리 대기의 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마에 야행성 폭우가 이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대기의 강을 지목합니다. 미시시피 강물 15배 용량의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대기의 강은 적도 부근에 있다가 일부가 바람을 타고 길게 늘어나는데 현재 서해까지 접근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더 강하게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하구핏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의 남풍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남쪽으로부터 대기의 강에 동반된 수증기가 더욱 강하게 밀려들고 있다. 이 수증기 덩어리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중부지방에 폭우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대기의 강 발생 여부가 특히 여름철 강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기의 강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태풍처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의 강 영향까지 받는 중부지방엔 호우특보 속에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병에 담긴 음료나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100원에서 130원 정도 빈병 보조금을 냅니다. 정부가 3년 전 재활용률을 높인다면서 보조금을 2배 정도 높인 건데, 그런데 정작 소비자가 슈퍼 등에 빈병을 들고 가면은 꺼려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병 보조금이 5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 매장이 빈병 처리를 반기지 않는 이유,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처에 빈병을 돌려주면 병값을 내어주는 빈병 보증금 제도.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두세 군데 주목하게 가봤는데 그런 데서 안 받더라고요. 원래 슈퍼는 좀 이상해요. 그냥 귀찮다 하다 보니까.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입니다. 정부가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려고 3년 전 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보증금은 주류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우리가 미리 낸 돈, 보증금을 찾기 위해 매장을 다녀봤습니다. 무겁게 들고 갔지만 받지 않고. 빈병 받아주세요? 왜요? 개수를 제한하거나 요일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소매점 3분의 1이 빈병 수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병이 쌓이면 둘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다른 것도 가져왔어요? 다른 건 아닌데. 하지만 업체도 비용 문제로 매일 수거할 수도 없는 상황. 열동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럼 배보다 배급이 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대량 물량이 좀 많을 경우에는.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와 불편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지난해에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 병어치 보증금이 소비자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무 때나 쉽게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수거기. 빈병 재사용 강국인 독일의 경우 무인 수거기가 4만 대가 넘고 빈병 재사용 횟수도 40회에 달합니다. 반면 65곳뿐인 국내는 재사용 횟수 8회로 독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28회, 캐나다 15에서 20회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병 해수기나 무인 해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부 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휴가로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이 뉴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일부 캠핑 의자와 매트에서 안전 기준을 약 300배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됐는지 이태영 기자가 전해드릴 텐데 정확한 제품명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자연으로 떠나는 캠핑. 국내 캠핑 인구는 7년 사이 10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 대신 캠핑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캠핑 용품 판매도 지난해보다 46% 많이 팔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캠핑 의자와 매트를 조사해봤더니 안전기준의 수백 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제품,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 허용치와 비교하여 최대 298배 초과하는 검출된 유해물질은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인데 어린이용 제품에서도 최대 127배의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캠핑 제품은 KC마크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나 애들이랑 같이 생활상에서 겪는 문제들이니까 좀 면밀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소비자원은 캠핑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기조실장의 대북 전문가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췄던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를 발탁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2차장 내정자는 서훈 실장의 국정원장 시절 비서실장이어서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차관급 참모들이 모두 서 실장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져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방첩 대테러 업무를 맡는 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과학정보 활동을 맡는 3차장에는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박신임 기조실장은 서훈 실장과 참여정부 때부터 함께 일해왔고 지난 대선 땐 캠프 안보 상황단에서 나란히 단장과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박정현 2차장은 서훈 실장의 국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고 현 김상균 1차장 역시 서 실장과 오랜 기간 현 정부 대북정책을 조율해왔습니다. 국정원의 대북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되지만 여권에선 이례적으로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대부분 서훈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라며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박지원 원장 견제용 인사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도 해외에서 고전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으로도 드문 국내 내수 시장의 선방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성적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잼은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한 반면 르노, 삼성과 쌍용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고 현대기아차는 해외 판매량이 크게 줄었지만 신차들을 출격시키면서 내수로 지탱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하반기에 경쟁력 있는 신차들을 출시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 완성차 업계의 버팀목은 내수 시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SUV와 레저 차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는 SUV와 레저 차량 판매량이 처음으로 3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25.6%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달에 출시될 한 신형 레저 차량은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 2만 3천여 대로 업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만의 안전한 공간,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지면서 자차를 권장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 개별 서비스 인하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켜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에도 신차를 대거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자동차 시장의 내수 성장세 지속 여부가 3분기 경기 반등의 시금석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홍수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국 남부는 태풍까지 상륙해서 초비상인데요.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의 버스를 동네 굴착기 기사가 가까스로 막아내면서 14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재난 현장이 한편의 영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황토빛 급류에 휘말린 버스. 굴착기 기중기팔이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제방을 건너던 버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밀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민했던 굴착기 기사 덕에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 5명과 노인 2명 등 14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나뒹굴고 거대한 나무는 뿌리채 뽑혀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중국 동남부에 4호 태풍 하구핏이 상륙했습니다. 2달 넘는 물난리 중인데 엎친 데 덮쳤습니다. 3번의 홍수로 피해가 막심한 양쯔강 하류 장수는 물론 저장성과 상하이에 하루 새 많게는 30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산샤댐의 수위는 다시 161.05m로 올라갔습니다. 수위는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중하류의 홍수 압력을 막기 위해 당국은 방류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홍수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만 우리 돈 약 24조 6천억 원. 이 재미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400여만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해외 유명 가수를 국내에 소개하는 데 주력했던 글로벌 음반사가 요즘 역으로 한국 가수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가 하던 일에 음반사도 뛰어든 건데요. 이 BTS 등을 통해서 K-팝이 해외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신곡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16만 회를 넘기며 뜨거운 반응을 이끈 5인조 남성 록밴드 루아멜. 유니버설 뮤직은 올해 초 이 록밴드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발굴에서 훈련, 음반 제작과 활동 지원까지 전 부분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세계를 겨냥하는 그런 한국인 출신 글로벌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데 큰 노력.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영어 실력을 갖춘 한국 싱어송라이터 미스피츠와 계약했고 지난 4월 워너뮤직도 JYP 출신 박지민을 영입해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악에 대한 해외 팬들의 폭발적 관심이 일고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이 다양해져 글로벌 음반사들도 한인 신인 가수 키우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한국형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JYP는 일본 소니뮤직과 합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걸그룹 니쥬를 K-팝의 프로듀싱 시스템으로 육성합니다. 이 그룹은 멤버 전원이 일본인입니다.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성장한 K-팝이 이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 2군 경기에 로봇 심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인데요. 어떤 원리인지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심판의 삼진 판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 듯 불만을 표시하는 선수. 역시 볼 판정 불만에 욕설을 내뱉고 퇴장을 당하는 선수까지. 프로야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판과 선수의 신경전.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도 추억이 될 듯합니다. 스트라이크 사인을 주는 심판.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귀에 꽂힌 이어폰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로봇 심판이 2군 경기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경기장 내부에 설치된 총 3대의 카메라가 투수의 투구를 추적한 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심판에게 판정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심은 어플리케이션이 전달해주는 판정을 그저 육성으로 전달만 합니다. 이 시스템이 판정을 내리기까지 현재는 약 2초가 소요되는데 KBO는 보다 단축된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심이 육안으로 생각한 판정과 로봇 심판의 판정이 현저하게 다를지라도 당분간은 로봇 심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볼 판정에 가장 예민한 투수들은 일단은 만족하는 반응입니다. 로봇이 보니까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던지는 거니까 볼 판정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KBO는 이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2년 로봇 심판의 1군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합니다. 승복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묵묵히 있자 대통령이 같은 말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개 딱 숙이고 있었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했죠. 송 총장은 청와대와 번번이 충돌했고 내목부터 철하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를 9달 동안 벌여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송 총장은 2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후임 김종빈 총장은 법무장관이 사상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사표를 던졌습니다. 취임 6달 만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은 임기 2달 남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했습니다. 윗옷을 벗어 흔들며 흔드는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썬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공식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사에 유례 없이 크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게는 권력을 향한 공개 성명처럼 들렸습니다. 잘 아시듯 윤 총장은 권력이 불러대는 사면 초과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수족이 잘리는 인사가 거듭되면서 사실상 고립됐고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권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외적 언급을 삼가다 작심한 듯 원고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가 던진 명제, 독재 배격과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요즘 검찰 내부에서는 그 많던 수사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씁쓸한 우스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박완서의 소설 제목을 비틀어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한 권력형 사건 수사들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당부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를 문재인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사들의 기계를 북돋워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권력이 원하는 수사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적폐일 것이며 그 적폐의 칼날은 결국 스스로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8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윤석열의 외침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은 나흘째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내렸다 하면 아주 강하게 내리는데요.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100mm의 비가 또 한 차례 쏟아지겠습니다. 총 강수량도 엄청난데요. 300에서 500mm가 넘겠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만들어진 비구름대 일부가 우리나라 장마전선과 합류되면서 비의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쯤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모레부터는 남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의 장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